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송정 민박집에서 친구들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송정 민박집에 놀러가서 직접 겪은 이야기이다. 여유가 없었던 나는 친구 3명과 가까운 송정이라도 갔다 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송정으로 향했다.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 부산인지라 널린 것이 바다였고 그나마 송정은 잘 알려진 곳이라 거기라도 우리는 너무 설레었다. 기쁜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때가 때인지라 민박집, 콘도, 횟집까지 빈집이 없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판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이리저리 갔다 오더니 민박집을 구했다며 얼른 가자고 좋다고 소리쳤고 우리도 그 친구 놈이 대견하다고 소리치며 그 민박집으로 향했다. 민박집으로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막 남은 방이라며 그 방으로 안내를 하시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아이러니하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우리를 그 방으로 안내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는 게 너무 역력했다. 물론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었지만 반값도 우리가 먼저 드린 거 하며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 우리는 성수기 때 남자 4명이서 4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기뻤고 그 방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기에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여관처럼 일렬로 있는 여러 방의 맨 끝. 우리는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무슨 계곡 동굴에 들어온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고 우리는 순간 몸에 닭살이 오른다는 걸 느꼈다. 우린 모두 순간 당황했고 할 말은 잃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 놈이 선풍기며 에어컨도 필요 없겠다는 장난스런 말에 나도 동의하며 우리는 그렇게 그 방으로 들어갔다. 집의 구조는 정말 좋았다. 허름해 보이던 민박집의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고 작은 싱크대도 있었으며 얼핏 보면 좀 무서울 듯한 풍경화와 TV 등 민박집 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좀 씻어야겠다는 생각에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변기, 세면대, 거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도 최근에 다시 했는지 모두 새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화장실이 정말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라 뭐라 표현은 안 되지만 뭔가 찝찝하고 정말 오래 있기 싫다는 그런 생각들이 끊이질 않았다. 얼른 씻고 나가야 되겠단 마음뿐이었고 나는 대충 샤워를 하려고 샤워기를 들려는 순간 샤워기 물을 트는 곳이 2군데임을 발견했고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너무 대충 바른 시멘트하며 굳이 다 드러내고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급하게 수리한 것 같은 화장실의 전반적인 분위기하며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다. 샤워를 하고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는데 내 기분 탓인지 자꾸 욕실 안에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다급히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문까지 새 것이었고 찜찜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민박집은 어쩌면 그런 화장실과 욕실이랑은 안 어울릴 만큼 조그마니 허름한 곳이었기에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친구들이 다 씻고 나서 우리는 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야기 끝에 귀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나는 겁이 없는 편이라 그 이야기들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그러던 중간에 우리는 이 민박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전부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들어올 때의 섬뜩함과 화장실에서 누군가 같이 있다는 느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빨리 이 민박집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이미 우리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나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는데 새벽 무렵 몇 시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해가 뜨지 않던 그 무렵 밖은 이미 조용한 상태였고 나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터라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 난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약간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노크를 하며 빨리 좀 나오라고 말했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노크를 했고 빨리 나오라고 안에 누구냐고 물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난 친구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잔다고 믿고 계속 문고리를 돌리고 두들겨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급기야 나는 짜증이 날 대로 나고 얼른 문 쪽으로 달려가서 형광등 불을 켰는데 난 정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 3명이 전부 다 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이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찝찝함,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 기분을 다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난 미친 듯이 친구들을 깨웠다. 친구들은 비몽사몽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다. 몇 분 뒤 정신을 차린 친구들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 설명을 하는데 친구들 얼굴이 일제히 다 굳어졌다. 그중 친구 2명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자던 도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어났지만 화장실 문이 닫혀 있길래 밖에 나가서 대충 볼일을 보고 들어왔다고 한다. 물론 그 친구들은 방에 불을 켜지 않았기에 그냥 당연히 화장실 안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다짜고짜 나가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제히 짐을 챙기고 그 민박집을 나왔다. 무작정 송정 바닷가로 향했고 우리는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닷가 백사장에 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던 찰나 그 마지막 한 친구가 하는 말에 우리는 넋이 나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친구의 마른 샤워를 하고 찜찜한 기분에 나가려는 순간 문고리를 보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단다. 물론 나와 다른 친구들은 새로 설치한 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 친구는 문고리를 자세히 보니 그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없더란다. 화장실은 그런 문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친구는 그 문고리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돌려도 보고 했다는데 우리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정말 요즘 말로 낚인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다니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동이 트는 걸 보고 첫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며칠 동안 평생 눌려보지도 않은 가위를 다 눌렸다. 그 찝찝한 기분은 도통 떨쳐 버릴 수가 없었고 궁금하기만 했다. 그 민박집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뒤 아는 형이 회를 사준다는 말에 나는 송정으로 얼른 넘어갔다. 난 이미 그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고 그냥 신기한 일로 내 머릿속에 기억될 뿐이었다. 난 회를 빨리 먹고 싶단 마음뿐이었다. 아는 형이 잘하는 횟집으로 갔다. 횟집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고 회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 일이 생각났다. 송정에 온 김에 그 형을 놀라게 해주려고 한참 그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서빙하는 그 횟집 아주머니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그 민박집에 작년 이맘때쯤 정말 잔인한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묵었던 민박집의 그 방이었단다. 사건의 전말은 어떤 중년 불륜 커플이 그 민박집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란 말을 하고 돈을 다 지불한 뒤 그 방에서 머물렀는데 그 남자가 그 주인 집 아주머니에게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좀 달라는 것이었단다. 아주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힘들게 찾아서 줬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화장실에 3일 정도 감금시켰고 죽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으며 그 다음날 샤워기 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방치해뒀단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기에 당연히 민박집 주인은 사람이 죽었을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단다. 그만큼 성숙이 되는 바쁘니 그 여자의 행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을 터.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떠난 뒤 방 청소를 하러 간 집주인은 그 시체를 발견했다. 그 시체는 잔인하기 짝이 없었고 그 여자가 목이 졸려 죽는 순간에도 문을 열려고 한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수습될 무렵 유독 그 방에서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아예 잠금 장치도 없애버렸단다. 이 횟집 아주머니도 그 민박집에서 자고 회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한테는 항상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다. 나는 생각해본다. 그 여자는 죽은 순간보다 감금되어 있던 3일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횟집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민박집은 그 후로 그 방에 연인이나 여자들끼리 놀러온 손님들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상한 민박집은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괴담. 일요일 오전. 쉬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나왔다. 어서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우리 부서인 10층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조명도 꺼져서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정전 같다. 엘리베이터에 창문도 없고 비상등도 없다. 완전한 어둠 속이라 벨조차 누를 수 없다. 조금씩 초조해졌다.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액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알림벨을 찾아 눌렀지만 소용이 없다. 정전이라 그런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조작판 반대편 모퉁이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분명히 나 이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있을 리가 없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더 두려웠다. 예상치 못한 출연에 반대편 모퉁이로 도망친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단지 속으로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라고 빌 뿐이었다. 소리도 내지 말아줘.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이윽고 핸드폰을 닫았다. 혹시라도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녀가 날 보기라도 할까봐 말이다.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식은땀이 절로 났다. 갑자기 그녀가 움직였다. 등을 돌린 채로 엘리베이터 조작판으로 가기 시작했다.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다. 이윽고 그녀는 조작판 앞에 섰다. 손을 들고 꼭대기층의 버튼을 눌렀다.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이 상처투성이인 게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에 두 눈은 빠지고 없었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 조명이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시 정전이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무사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중에 회사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독서실의 그녀.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 주위에서 우등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공부에 집착을 합니다. 그 친구와 함께 독서실을 가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네의 작은 독서실을 갔는데 늦은 저녁이 되자 문득 주위를 둘러봤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더래요. 독서실은 4층이고 주인 카운터가 3층에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밤 12시쯤 되자 주인 아저씨가 친구한테 휴게실에 라면을 끓여놨다고 3층 휴게실에 와서 라면을 먹고 공부를 하라 해서 내려갔죠. 마침 배도 고파서 내려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어갈 때쯤에 아저씨가 친구한테 얼마나 더 공부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밤새 공부할 거라 하니까 아저씨가 난해한 표정을 지으셨대요. 웬만하면 집에 일찍 가야지. 혼자 공부하면 무서울 텐데 독서실비는 환불해 줄 테니까 집에 일찍 가. 하지만 공부에 집착이 강한 제 친구는 굳이 이 독서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제 친구는 공부를 할 거라고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3층 현관만 잠그고 열쇠도 주고 갈게. 만약 집에 가고 싶으면 2층 화분 밑에 열쇠를 놓고 가. 친구는 좋다고 합의를 보고 다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카운터에서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울려서 결국 받았는데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학생, 혹시 만약에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열어주지 마. 누가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절대로 열어주면 안 돼. 아저씨의 전화에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잡생각을 치우고 다시 공부하는데 도저히 아저씨의 말이 거슬려서 결국 집에 가기로 하고 짐을 부랴부랴 챙겼습니다.
독서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더랍니다. 친구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발소리는 더욱 커지더니 3층의 독서실 현관까지 오는 소리가 났고 덜컹하고 현관문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는 계속 4층에서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친구는 숨죽이고 가기만을 기다렸는데 문 열어주세요. 거기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저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정신을 놓을 뻔한 친구는 제대로 후회 중이었습니다. 3층 계단 현관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4층까지 또렷이 들리는 소리. 10분가량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때 친구는 그것이 돌아간 것 같아 4층에서 3층 현관 쪽으로 가려고 계단을 내려왔는데 목청이 터져라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15분간 지속되었고 친구는 바로 그 자리에 웅크려서 덜덜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싹 조용해지더니 창문이 열려있네 라고 4층 화장실에서 들렸답니다. 친구는 정신을 잃고 8시쯤 돌아온 아저씨 덕에 깨어났습니다. 아저씨는 뭔지는 몰라도 미안하다며 환불해주고 집까지 배웅해줬다고 합니다. 집에서 생각해보니 독서실에 들어갈 때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창문에도 부적이 있었던 거였죠. 네 번째 이야기, 계곡의 시체. 충청북도 속리산 근처에는 화양동이라는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동생이 친구들과 화양동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친구들과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서로 다리를 잡으며 놀았답니다. 한참 놀다 보니 해질 무렵이 되어 물에서 나오려는데 친구 녀석이 물속에서 다리를 또 잡더랍니다. 해가 지면서 슬슬 추웠기에 이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있는 힘껏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의 손힘은 점점 세졌고 동생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악을 쓰며 동생을 당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 모습에 질려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온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나온 동생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이 올라오는 걸 보고 경악했답니다.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친구가 아닌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자기 발목을 꼭 잡고 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 집 괴담. 저는 3년차 초보 주부이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유독 몸이 약했습니다.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 미숙아의 기형까지 안고 태어나 오래 못 살 것이라는 어르신들 말씀에 출생신고를 2년이나 뒤로 미루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정말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심한 가위와 더불어 헛것도 자주 보고는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몸의 허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존재하여 겪었던 일인지는 모를 어릴 때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제 기억에 처음 이사라는 것을 해본 경험은 제가 6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한옥식 다가구 주택으로 처음 이사하여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까지 입학을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추억이 가득하고 생각해보면 즐겁고 포근했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사는 내내 10년 이상을 밤에는 하루도 편해본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사하던 날 첫날은 낯선 분위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쉽사리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겁이 많고 잘 놀라던 체질이 부끄럽지만 저는 꽤 자라서까지 부모님들과 한 방을 썼습니다. 그날도 저는 왼편, 제 옆에는 저희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가 잠을 청했는데 도무지 쉽사리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구가 살다 보니 대문이 있고 집집마다 개인용 출입문이 있으며 한옥집이다 보니 그 출입문들은 유리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만 해도 작은 출입문과 함께 작은 마루와 부엌이 있었고 출입문과 일직선으로 유리로 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 유리로 된 방문이 무서웠는가 봅니다. 밤새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컴컴한 어둠 외에는 없었으니까요. 첫날에는 두려움이 더해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들 옆에서 밤새 떨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문득 어두운 부엌 쪽에서 인기척과 함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아가야, 잠깐만 나와봐. 언니가 선물 줄게. 한참을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낭낭했으며 그 낭낭함이 더 두려움을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떨며 잠을 설치다. 날이 밝자 잠에서 깨신 부모님들께 간밤에 이를 말씀드리니 그냥 웃어넘기셨습니다. 이사 첫날이라 잠자리가 낯설어 그런 거라고 하셨죠. 헌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매일 밤마다 지독한 악몽과 가위 그리고 환청. 정말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날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날이 훤히 밝은 대낮에도 혼자서 잠만 잘라치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시간을 잘 넘겨 중학교에 입학하고 어느덧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3학년에 올라감과 거의 동시에 어머님께서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당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시던 아버님께서 집을 비우시게 되면 제가 어머니 간호를 해야 했기에 학교에도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내내 진통으로 고생하신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싱숭생숭해 한참을 잠자리에서 설치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잠결에 어디선가 개가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시끄러워 잠에서 깨어보니 한두 마리가 아닌 정말 저희 동네에 있는 개는 몽땅 다 짖는 것처럼 개 짖는 소리가 상당히 요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청각은 예민하던지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철길에서 울리는 기차 경적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들과 느낌이 하도 기묘하고 이상해 저 또한 잠을 깨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낯선 사람이 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더더욱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커다란 강아지 한 마리가 출입문 쪽을 향해 낮게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윽고 인해 무언가 홀린 것처럼 쏜살같이 출입문 쪽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미친 듯이 저희 집 출입문을 두들겼습니다.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처음에는 인근에 사시던 고모님께서 또 고모부님과 싸우고 저희 집을 오신 게 아닌가 싶어 문을 열어드리려는 찰나 생각해보니 지금 시간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화를 먼저 하셨겠지라는 생각에 다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이 문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렸을 적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문 열어. 빨리 나와야 돼.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단다. 오늘은 꼭 널 데리고 가야 돼. 얼른 우리와 함께 가자. 등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나가볼 생각은커녕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떨고 있을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TV를 켜시면서 오늘따라 동네 개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한마디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심과 동시에 시끄럽게 짖던 개들의 소리는 점점 잠잠해지고 밖에서 절 부르던 소리와 문을 두들기던 소리 또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만 저희 집개만 출입문을 향해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뿐.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서 주무시러 가자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개가 짖는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얘야, 어서 문 열어. 빨리 나와야 돼.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단다. 오늘은 꼭 널 데리고 가야 돼. 지금 집에 있는 거 알아. 숨어봤자 소용없어. 결국 동이 트고 날이 밝아 부모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까지 전 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간밤에 소동을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소리는 들었으나 다른 소리는 못 들었다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도 잠결에 하도 저희 집 개가 소란한 것 같아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 하시는 생각에 눈을 뜨셨던 것이라 하시며 다른 무언가가 있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후에도 더 섬뜩하고 기묘한 일은 있었지만 이것은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그곳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 집터가 안 좋아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운명이고 팔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자궁암으로 오래 앓으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독한 불면증과 자주 크고 작은 병치레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저는 서대문 충정로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에는 그렇게 자주 눌리던 가위와 악몽도 거의 꾼 적이 없으며 혼자서는 낮에도 절대 잠을 못 자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했던 유년 시절이었는데 유독 밤의 기억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6번째 이야기, 은퇴한 형사.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다. 나는 형사였다. 오래전에 담당했던 행방불명 사건을 이야기해본다. 그날은 밤에 눈이 많이 내려 사방이 하얗게 되었었다. 증기기관차의 탈선 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으로 갔었다. 그곳에서 부기관사의 시체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기관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역으로 출발 시 역무원은 기관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주변에 하얀 눈으로 덮인 들판이라 뛰어내렸다고 해도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다. 주변에 건물이나 나무도 없고 단선이라 다른 열차로 옮겨 탈 수도 없었다. 혹시 기관차 밑에 있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전의 일이다. 지금도 생각나는 일이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서 화장을 하는데 문득 기관사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가서 오싹해졌다. 탈선 사고가 나면서 기관사가 화로에 빠져 죽은 것일까?